자, 이번 시간 이어서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해설특강 5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파트 3번에 채권시장과 관련돼서 우리 21번부터 26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채권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채권과 관련된 우리 기본적인 내용 한번 학습하고 이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채권의 기본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발행 자격의 법적 제한. 그래서 채권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 그 다음에 발행 요건 등이 법으로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채권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이자 지급 증권입니다. 자, 우리가 채권을 투자하게 됐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 시 약속된 대로 확정 이자율 또는 여타 이자율 결정 기준에 의해서 이자가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채권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액면가에다가 표면 이자를 표면 이율이라고 할게요. 자, 표면 이율을 곱해서 우리가 이자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채권의 액면가는 모두 10,000원입니다. 일단 10,000원으로 무조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채권들은 뭐 할인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표채가 있고, 그리고 복리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의 액면가는 10,000원이다. 그래서 채권의 겉면에 표시되어져 있는 액면 기준은 일단 10,000원이다 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액면가에다가 표면 이율을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는 기한부 증권, 즉 만기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은 한시적이고요. 그다음에 원금 상환 기간이 정해진다. 그래서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기채도 있고 단기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장기 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기의 상환 기간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표시되어져 있는 CD, CP는 양도성 예금 증서와 기업 어음을 의미하는데 얘네들은 단기 채권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장기의 상환 기간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만기가 조금 더 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채권의 용어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먼저 액면 금액은 이 자리에 방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액면가는 10,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뭐 채권 겉면에 표시되어져 있는 금액이라고 해서 겉면 금액 또는 만기 상환 원금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표면 이율은 이자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아니라 이자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채권의 이자는 액면 금액에다가 표면 이율을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투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채권의 이자를 받았을 때 만약에 이러한 채권의 이자를 다시 재투자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은 표면 이율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잔존기간입니다. 자, 잔존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매수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채권의 전체 기간은 일반적으로 뭐 발행일이 있겠죠. 채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5년 만기 채권이다라고 한다면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이 5년인 것이고요. 자, 근데 발행한 날로부터 내가 바로 채권을 매수한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채권을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매수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이 3년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3년이 바로 잔존 기간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다음은 단가입니다. 그래서 만기 수익률에 의해 결정된 채권의 매매 가격.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다른 말로 그냥 매매 가격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채권의 현재 가격, 즉 매매 가격은요. 자,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현금 흐름. 자,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투자했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이자,
그 다음에 만기에 원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금 흐름을 특정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채권에서 할인하는 수익률은 뭐 I값을 쓰기도 하고 R값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을 그냥 만기 수익률로 볼게요. 그래서 흔히 I값을 많이 쓰니까 1 플러스 I의 N승을 통해서 우리가 채권의 가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단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채권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I 값이 바로 만기 수익률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N승이 바로 뭐가 되냐면 잔존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채권의 가치, 가격은 채권을 투자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1 플러스 I의 N승을 통해서 할인했을 때 우리가 채권의 가격을 계산할 수 있고 이 채권의 가격의 이름을 단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만기 수익률에 의해, 만기 수익률은 요 I값 생각하시면 돼요. 자, I값에 의해 결정된 채권의 매매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액면 10,000원을 기준으로 단가가 계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액면은 그냥 액면가가 10,000원이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만기 수익률은 그냥 I값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시장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유통 수익률이라는 표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채권의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만기 수익률, 시장 수익률, 유통 수익률, 수익률 모두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채권의 만기까지 단위기간별로 발행하는 이자, 발행이 아니라 발생하는 이자와 액면 금액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을 채권 가격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 내용이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단위 기간별로 발생하는 이자와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은 그냥 원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채권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무엇 가격과 채권의 가격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만기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로는 채권의 수급에 의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채권의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이자율이 바로 만기 수익률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용어 중요하니까 정리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채권의 종류와 관련돼서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채는 누가 발행하냐면 국가가 발행합니다. 아셨죠? 국가가 발행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충당에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방채입니다. 자,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고, 자, 투수채는 특별법에 따른 법인이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은 뭐 금융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채는 사법상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보증 여부에 따른 부류입니다. 자, 일단은 보증사채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지급 보증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채권을 투자를 합니다. 자,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돈을 빌려준 건데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냐면 돈을 떼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돈 떼일 위험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3자가 지급을 보증하는 이러한 회사채를 보증사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제3자가 지급 보증해 주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다음은 무보증사채입니다. 자, 무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신용을 근거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담보부 사채의 경우는 기업이 발행하는 사채인데 담보,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 이러한 담보물을 대상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담보부 사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는 국채, 지방채 이런 걸로 구분하는 거고 보증 여부에 따른 분류는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담보부 사채로 분류를 할 수 있구나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이자 및 원금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일단은 이표채. 자, 중간중간에 쿠폰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6개월 이표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6개월마다 한 번씩 뭘 지급한다?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표채만 중도는 그냥 투자 기간 중에
이자, 즉 현금 흐름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중요. 자, 할인채, 복리채, 단리채는 만기 전에는 중간에 현금 지급이 없다. 그래서 즉 중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할인채와 복리채와 단기채는 언제 이자를 지급받는 거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지급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할인채. 자, 할인채는 일반적으로 만기, 그러니까 채권의 만기에 액면가 10,000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액면가 10,000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 플러스 만기 수익률의 N승으로 할인한 값으로 매매 단가가 설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만기에 액면가 10,000원을 지급받는데, 자, 그러면 현재 얼마에 구매할 수 있냐면 만기 수익률의 잔존가치만큼 할인한 금액을 내가 매수해서 보유하게 되면 만기에 액면가 10,000원을 지급받게 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의 총 이자를 채권 발행 또는 매출 시에 미리 공제해 버려요. 그래서 즉 할인율만큼 깎아준 할인된 금액으로 채권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복리채의 경우는 그냥 이자에다가 원금이 계속 가산돼 가지고 만기에 해당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발행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만기일이 있겠죠. 그래서 액면가 10,000원을 곱하기 1 플러스 표면금리, 여기에 N승합니다. 자, N승은 뭘까요?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잔존기간이 아닙니다. 자, 이랬을 때 뭐가 계산되냐면 만기 상환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금의 이자가 가산돼서 복리로 투자되는 채권을 복리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기 시점에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지급된다. 자, 그리고 단리채의 경우는 자, N승, 승수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원금에다가 이자가 계속 1차년도 원금의 이자, 2차년도 원금의 이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산되는 형태를 단리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리 방식에 의한 이자 지급액이 원금과 함께 만기에 일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뭐다? 할인채, 복리채, 단리채는 중간에 현금 지급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중간에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것은 이 표채만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금 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수의 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자가 일단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의 상환 청구 채권의 경우는 투자자 혹은 채권 보유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시면, 자, 일단은 수의 상환 채권은, 자, 발행자가 상환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채권의 발행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어떻게 빌린 사람입니다. 돈 빌린 자. 자,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빌리고 싶겠죠. 그죠? 싸게 빌리고 싶다. 자, 그러면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유리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만기 상환 이전에 발행자가 원금을 임의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걸 바로 수의 상환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특정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우리가 채권의 가격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채권의 수익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채권 이자율은 하락하는구나. 반대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채권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채권 가격과 채권 이자율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그러면 채권의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 자, 만기 전 원금 상환 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했을 때 이자율이 4%예요. 자, 그럼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4%의 이자를 계속 지급을 하는 거겠죠. 자, 근데 채권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채권 이자율이 2%로 만약에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 4%로 빌린 돈을 잽싸게 상환해 버리고요.
다시 2%로 다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얼마만큼 2%에 해당되는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가 부여된 걸 수의상환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수의상환 청구 채권입니다. 청구. 자, 이것은 투자자 입장입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자, 채권의 보유자가 자, 발행자에게 원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다시 돌려다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채권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원래 수익률이 2%였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채권 금리가 4%로 올라요.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2%의 이자를 받던 것을 4%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겠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2%짜리 돈 빌려준 거 빨리 상환하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상환 받은 것을 다시 어디? 4%로 투자함으로써 이자 수입을 높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 이전에 원금 상환을 그래서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것을 청구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수익 상환 청구 채권의 경우는 채권의 보유자가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 요구해가지고 더 높은 시중금리로 발행된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화 표시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국 통화 표시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화 표시 채권이 있는데요. 먼저 자국 통화 먼저 볼게요. 자, 발행 국가의 법정 통화로 채권의 권리를 표시한 채권.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이 발행하면 이건 국내채가 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발행하면 외국채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채권을 발행하면 국내채, 만약에 미국 사람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때는 외국채가 되는데, 자, 그러면 모두 다 외국채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한 이름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원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면 이것은 아리랑 본드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국내 발행 외국채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리랑, 자, 미국 입장에서는 양키. 그러니까 자, 미국에서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자, 미국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양키 본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팬더 본드, 일본은 사무라이, 영국은 불독 본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외화 표시 채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유로채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자국 통화 이외의 타국 통화로 채권이 관련된 권리를 표시한 채권.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나라에서 자, 미달러 채권이 발행되면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이름이 김치본드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김치본드는 유로채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화 표시 채권이 아닌 미달러 표시 채권이 발행되면 이는 김치본드.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김치본드가 되고요. 자, 일본에서 미달러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쇼군 본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는 조금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딤섬본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위안화 표시로 발행되는 채권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국 표시의 통화 채권과 외화 표시의 채권,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요 예를 들어 부분들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된다? 자, 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증권을 발행해감으로써 이제 투자자로부터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 조건별로 다시 집합합니다. 만약에 뭐 큰 부동산이 하나 있다라고 보여. 자, 그러면 이 큰 부동산을 매각하기가 상당 부분 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을 100개로 잘게 쪼개서 증권화를 시킵니다. 만약에 100억짜리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100개로 쪼개면 1억짜리 증권이 몇 개가 생기는 거죠? 100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100억 원을 한꺼번에 팔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자, 1억 원으로 100개를 쪼개서 증권화 시킨 다음에 이것을 투자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증권화되어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을 유동화시킨 증권, ABS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조건별로 집합하여 이를 유동화 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 회사는 SPC라고 합니다. 여기에 양도하고 해당 유동화 전문 회사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을 이용하여 증권을 상환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어디에? SPC에 매각을 합니다. 자, 그럼 SPC는 뭐 하냐면 이제 이것을 증권화 시키고요. 이것을 투자자에게 이제 매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투자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죠? 발행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형태로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뒤에도 한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째 금리 변동부 채권입니다. 뭐 FRN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것은 금리가 변동되는 것을 고스란히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단위 기간마다 정해진 기준금리에 연동된 표면 이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다. 그래서 금리가 2%였다가 4%로 늘어나게 되면 전에는 2%였는데 자,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됐을 때는 4%의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 이러한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보시면 시장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의 변동에 연동되기 때문에 표면 이율이 확정되어져 있는 일반 채권, 이거는 고정금리겠죠. 그래서 고정금리의 채권에 비해 수익률 변동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모든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해요. 자, 고정금리에 비해 금리가 하락하게 됐을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유리하다. 만약에 금리가 4%인데 금리가 얼마로 떨어져? 2%로 떨어지게 되면 발행자는 뭘까요? 자,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빌린 사람. 그러면 이자를 지불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4%의 이자를 지불하다가 2%로 금리가 변동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발행자에게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자가 2%에서 만약에 4%로 금리가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누구에게 유리하다?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부 채권은 여러분들 정리하실 건 이 노란 색깔, 이 글씨를 먼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가 변동되는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채권이다라고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내용을 좀 많이 알아봤는데 우리 21번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22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다음 중 채권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채권은 지분증권이다. 자, 일단은 지분증권은 주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주식회사의 주인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채권은 지분증권이 아니라 채무증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채무증서, 그래서 채권은 발행 시 약속된 대로 확정 이자에 의해 이자가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채무증서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 입장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채권을 투자한 사람 입장은 뭐가 된다? 채권자가 된다. 그래서 발행자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 이렇게 좀 용어들을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그 다음에 특별법, 그 다음에 금융채, 그 다음에 회사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중요한 건 발행 주체에 따른 부릅니다. 자, 세 번째, 할인채는 만기 시 액면 금액을 수령한다. 그래서 만기 시 액면 금액 10,000원을 수령하는데 우리가 매매할 때는 여기에 1 플러스 i의 n승 통해서, 그래서 액면가 10,000원을 자, 만기 수익률과 잔존기간으로 할인해서 매매한다. 그래서 채권을 그러니까 할인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액면가 10,000원을 지급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자, 국고채와 같은, 자, 국고채는 그냥 국채입니다. 자, 국채와 같은 주요 국채를 2표채로 발행한다. 2표채는 중간중간에 쿠폰 지급을 해 이자를 지급하는데요. 이때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은 6개월입니다.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세요. 알죠? 국채가 2표채로 발행되면 이자는 6개월 단위로 지급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체크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채권은 한 번 정도만 잘 정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 조금 처음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22번. 자, 다음 중 채권의 용어와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1번. 자, 채권의 수급에 의해, 수요 공급에 의해 채권의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이자율을 뭐라 그런다? 만기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되는 채권의 현금 흐름을 1 플러스 i의 n승으로 할인해서 우리가 채권의 가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요 i 값이 바로 만기 수익률이다. 자, 그리고 만기 수익률의 또 다른 정의. 자, 채권의 만기까지 단위 기간별로 발생하는 이자, 여기 이 부분이죠. 이자 플러스 원금. 자, 그리고 이 공식은 좀 중요하니까 좀 잘 정리를 해주세요. 아시죠? 대부분 채권은 이 공식 하나 가지고 대부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미래에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1 플러스 i 값의 n승으로 할인해서 채권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단위 기간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액면금의 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원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을 채권 가격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그래서 미래에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채권의 가치와 일치시키는 할인율. 요 i 값이 바로 보다 만기 수익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자, 잔존기간은 자, 기발행된 채권을 매매할 경우, 그러니까 이미 발행된 채권을 매매할 경우, 자, 매매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잔존기간 잘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 1번 채권의 매매 단가는 액면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표시된다. 그래서 액면가는 뭐라 그랬어요? 10,000원이다. 자, 여기 10,000원에는 할인채, 그 다음에 복리채, 그 다음에 이표채가 모두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만기 상환이 이전화도 자, 채권 보유자가 원금을 임의로 상환할 수 있는 채권을 수의상환 채권이라고 한다. 수의상환 청구 채권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아셨죠? 보유자. 자, 보유자 입장과 발행자 입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행자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수의상환 채권이고요. 그다음에 수의상환 청구 채권은 채권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원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발행자가 자, 수의상환 채권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금리가 하락했을 때. 이것은 반대말로 표현하면 채권 가격 상승입니다. 그렇죠?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행자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유리한 것이고, 자, 채권 보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는 거죠. 자, 금리가 상승했었을 경우에는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서 이자 수입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금리가 상승했었을 때 이제 수의상환 청구 채권이 나오는 것이고, 금리가 하락했을 때는 수의상환 채권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격 하락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금리로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채권 가격으로 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채권 가격 하락했었을 때 수의상환 청구 채권이 나오는 것이고, 채권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수의상환 채권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언급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 자, 다음 중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그냥 반드시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역외관계이다.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공식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캐시플로우, 채권 투자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이자와 원금을 1 플러스 i의 n승을 통해서 할인했을 때 채권의 가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역외관계, 반비례는 아닙니다. 자,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과 그 다음에 이 수익률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 채권 수익률 곡선입니다. 자, 우리가 반비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채권 수익률을 오른다고 했죠. 자, 그러면 반비례가 되면 이 비율이 동일합니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익률이 오르는 거랑 가격이 올랐을 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비율이 동일해야 되는데, 채권은 어떻게 되냐면 원점에 한해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아시죠? 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비례가 아니라 역의 관계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거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원점에 항해서 볼록하다라고 해서 볼록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비례한다라고 하면 틀리니까 역의 관계이다. 아셨죠? 그래서 반대로 노란합니다. 아셨죠? 가격이 상승하면 채권 수익률은 하락하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채권 수익률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채권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가격 변동폭은 커진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변동폭이 크다. 이렇게 그냥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만기를 빌려. 내가 돈을 빌렸는데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위험하겠죠. 자, 만기가 1년짜리 채권이랑 10년짜리 채권 비교해 보시면 1년 안에 돈 갚을 확률과 10년 안에 돈 갚을 확률을 비교하면 당연히 10년 안에 돈 갚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겠죠. 이때는 변동폭이 더 크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 만기가 길수록 가격 변동폭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 변동폭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확대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세 번째, 자, 채권 수익률 변동으로 인한 채권 가격의 변동은 자, 만기가 길수록 커지나 그 증감률은 체감한다. 자, 일단은 변동 전 수익률은 8%고요. 변동 후 수익률은 6%입니다. 그럼 채권 가격이 마이너스 2% 하락했어요. 그리고 3년물 채권, 6년물 채권, 9년물 채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이 2% 떨어졌을 때 3년물은 1,500원, 9년물은 1,900원, 3년물은 11,000원.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만기가 길수록 계속 가격은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 증감률은 점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년에서 6년으로 갔었을 때 차액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4.48% 정도 상승했는데 6년물에서 9년물로 넘어갈 때는 계산해보면 3.77%로 상승하기는 했으나 이전보다는 증감률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 변동으로 인한 채권 가격의 변동은 만기가 길수록 커지긴 하는데 그 증감률은 점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다 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지는데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게 되면 외울 때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자, 만기가 일정할 때 자,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은 자, 같은 폭의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하락폭보다 크다. 자, 이게 바로 채권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된다? 원점에 있어서 이렇게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이 더 큽니다. 자, 무엇보다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폭보다. 됐죠? 그래서 외울 때는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볼록성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볼록성이라고 하고요. 자, 이로 인해 동일한 수익률 변동폭에 대해 채권 가격 상승폭은 하락폭보다 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개념 다시 정리하시면, 자, 일단은 수익률이 8%에서 6%로 하락했었을 때 채권 가격은 오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 10,000원짜리가 1,500원으로 올랐어요. 그때 수익률은 한 5.35%인데, 자, 동일하게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여기는 2% 하락, 여기는 2% 상승이죠. 자, 이랬을 때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나 떨어졌냐면 10,000원짜리가 5,900원으로 돼요. 이때의 하락폭은 4.9. 자, 그러면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이 5.35%로 더 크게 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원인이 바로 볼록성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도출되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마지막입니다. 요게 자, 표면 이자율이 낮은 채권이 자, 높은 채권보다 일정한 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다. 자, 외울 때는 표면 이자율이 낮은 게 가격 변동폭이 크다. 자, 그러면 표면 이율은 자, 이자와 관련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채권의 단가 계산은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현금 흐름, 얘를 뭐라 그랬어요? 이자 플러스 원금이라고 했고요. 자, 이것을 1 플러스 i의 n승으로 할인해서 채권의 단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표면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분자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표면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채권의 가치는 더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표면 이자율이 낮은 채권이 높은 채권보다 일정한 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더 크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표면 이자율이 각각 8에서 10% 그리고 12%인 이런 거 읽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래에 있는 내용으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표면 이율이 8%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짜리, 그 다음에 12%짜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면 이율이 낮은 채권이 결과적으로는 가격 변동률이 더 크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건데요. 어떻게 되냐면, 자, 표면 이자율이 8%짜리인데 수익률이 12%에서 8%로 각각 마이너스 4%씩 떨어졌습니다. 동일하게 다 떨어졌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변동폭을 비교했더니 표면 이율이 낮은 것에 가격 변동폭이 가장 커지게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표면 이율이 낮아지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채권 단가 계산할 때 기준으로 보아 어떻게 된다?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표면 이율이 낮은 것이 가격 변동폭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 곡선은 어떻게 됐다? 채권 가격과 만기 수익률의 관계는 원점에 있어서 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채권 가격과 만기 수익률, 채권 수익률은 무슨 관계이다? 역의 관계이다. 자, 요게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킬 관련돼서는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꼭 외우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문제. 자, 다음 중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 채권의 가격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한다가 아니라 역의 관계이다. 이제 아시겠죠?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채권 수익률 변동으로 인한 채권 가격 변동은 만기가 길수록 계속 커지지만 증감률은 체감한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시죠? 만기가 길수록 계속 상승하기는 하지만 그 증가폭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3년물이 6년물로 가는 것과 6년물이 9년물로 가는 것에 있어서 뭐가 더 작아진다? 6년물이 9년물로 가는 것이 점점 체감하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볼록성으로 인해 만기가 일정할 때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 뭐보다 더 큰 거죠?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폭보다 더 크다. 아셨죠? 이걸 외우시면 돼요.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이 더 크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 하락하면 가격은 상승. 그러니까 1% 하락했는데 가격은 1% 상승하고 반대로 1% 상승했는데 가격은 1% 하락하는 게 아니라 0.8% 하락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 이것도 그냥 반복하시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외워지게 됩니다. 이거는 정답 아무튼 2번이고요. 3번은 맞는 문장. 자, 다음은 4번. 자, 표면 이자율이 낮은 채권이 높은 채권보다 일정한 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래 발생될 수 있는 현금 흐름 1 플러스 i의 n승 계산했을 때 자, 표면 이율은 이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낮은 값의 가치가 더 커진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은 우리 2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적극적 투자 전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채권을 투자할 때는 소극적 투자 전략이 있고 적극적 투자 전략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종류를 먼저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소극적 전략을 외우시던 아니면 적극적 전략을 외우시던 둘 중에 하나를 암기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적극적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은 어떻게 되죠?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극적 투자 전략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전제로 시장 이자율을 예측하고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하는 전략. 첫 번째 전략은 시장 수익률 예측 전략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하락을 예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죠. 이때는 채권을 매수하고, 반대로 채권 수익률을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채권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이때는 채권을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을 수익률 예측 전략이고, 얘는 뭐다? 적극적 투자 전략이다. 자, 두 번째로는 채권 교체 전략이 있습니다. 동종 채권 간 교체 전략이 있고 이종 채권 간 교체 전략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동종 채권 간 교체 전략은 채권은 동일한데 가격이 낮은 것.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자, A라는 시장에서 사과 한 개가 1,000원인데 자, B라는 시장에서는 사과 한 개가 800원이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 800원에 사과를 사서 A 시장에다가 팔면 이익을 취할 수 있겠죠. 암튼 중요한 것은 동종 채권 간의 교체 전략은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는데 가격이 낮은 채권을 교체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보다 낮게 거래되는 그러한 가격의 채권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동종 채권과 교체 전략이고요. 자, 이종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채권인데 자, 저평가되어져 있는 그러한 채권으로 교체하는 전략이다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기는 한데 우선 중요한 것은 채권 교체 전략은 적극적 투자 전략이고 동종 채권 간 교체 전략, 이종 채권 간 교체 전략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이게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수익률 곡선의 형태를 이용한 전략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나비형 투자 전략. 세 번째로는 영나비형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자, 우선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을 보시면요. 자, 일단은 장기채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10년짜리 채권에 투자를 해요. 자, 근데 투자한 지 한 2년 정도 경과됐을 때 채권을 매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채권을 매수를 해요. 10년짜리 채권을. 자,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잔존기간이 10년인 채권을 수익률 6.5%로 매입을 하고요. 자, 2년이 경과해 잔존만기가 8년이 되면 일반적으로 잔존만기가 짧을 때 채권의 수익률은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매입자는 0.1% 수익률 하락에 의한 시세 차이, 채권 가격 상승을 노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 보유했었을 때 일정 부분의 이자 수입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플러스 채권 수익률 하락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는 전략을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의 금리 수준이 일정하더라도 잔존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로 롤링 효과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채권의 금리 수준이 일정하더라도 잔존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잔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채권 수익률이 하락,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 이것을 롤링 효과라고 하니까 이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은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다. 이게 핵심 사항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나비형 투자 전략입니다. 나비형. 자, 바벨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자, 단기채와 장기채만 보유하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채권과 장기채권만 보유하고 중기채권은 보유하지 않는 전략이다. 그래서 뭐 단기채와 장기채는 중기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하락. 그러니까 수익률이 하락하면 단기채와 장기채의 가격이 오르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단기채와 장기채만 매수하고 중기채는 수익률이 상승이 예상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비형 투자 전략이고요. 자, 반대로 영나비형 투자 전략은 중기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채와 장기채는 중기채에 비해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보유하지 않고 중기채만 보유하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비형, 영나비형 이것은 모두 수익률 곡선의 형태를 이용한 전략이고 적극적 투자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투자 전략이 하나, 둘, 위에 3개, 그 다음에 4개, 5개 정도 있으니까 암기 잘 하시고 자, 두 번째로는 소극적 투자 전략입니다. 소극적. 자, 첫 번째로는 만기 보유 전략. 자, 만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만기 보유는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만기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투자 기간 중에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확정된 이자 수익만 얻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얻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전략, 왠지 소극적인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인덱스 전략입니다. 자, 인덱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채권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 투자의 성과가 일정한 채권 지수를 따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채권 지수를 추정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만큼의 이익만 얻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현금 흐름 일치 전략입니다. 자, 채권에서 발생되는 현금 수입이, 자, 이것은 수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투자했었을 때 타인 자본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서 채권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비용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투자에서 발생되는 이익과 비용을 일치시키도록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이게 바로 현금 흐름 일치 전략입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에서 발생되는 이익과 그 다음에 채권 투자했을 때 내가 돈을 빌려서 했다라고 한다면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익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전략을 현금 흐름 일치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다리어 만기 운용 전략입니다. 만기까지 운용하는 전략인데 보시면 자, 포트폴리오 채권 비중을 각 잔존기간별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1년짜리 채권, 잔존기간입니다. 1년 잔존기간, 2년 잔존기간, 3년, 그 다음에 4년, 그 다음에 5년 이렇게 볼게요. 이건 잔존기간. 그리고 자, 비중을 20%씩 투자합니다. 잔존기간 1년 남은 거에 20%, 2년 남은 거에 20%, 3년 남은 거에 20%, 4년 남은 거에 20%, 5년 남은 거에 20%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요. 자, 그러면 1년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죠? 만기가 도래하니까 이제 상환하겠죠. 자, 상환하게 되면 상환금이 생기게 되겠고 이 상환금으로 다시 5년짜리 채권을 투자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년 경과되면 얘도 상환금이 생기면 다시 5년짜리, 그다음에 3년이 되게 되면 다시 얘도 상환되면 다시 5년짜리, 그다음에 4년이 되게 되면 얘도 다시 상환금 받고 5년짜리, 5년 있다가도 다시 상환해서 다시 5년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게 바로 사다리형 만기 운용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포트폴리오별 채권 비중을 잔존기간별로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각각 20%로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내에 일정 비중의 만기 상환이 되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돈이 생기죠. 이걸 가지고 다시 채권을 투자하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기 상환된 금액은 다시 장기 채권에 투자해서 평준화된 투자 수익률의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수익 챙기고 다시 장기채에 투자하는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는 것을 사다리형 만기 운용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바벨형 만기 운용 전략. 자, 바벨형 만기 운용 전략은 적극적 투자 전략의 무엇과 비슷하냐면, 자, 나비형 투자 전략과 비슷한데, 자, 얘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아셨죠? 자, 이것은 중기채의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익률이 하락했었을 때를 예상해서 단기채와 장기채만 보유하는 형태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소극적 투자 전략으로 내려가서 여기 자, 바벨형 만기 운용 전략은 그냥 중기채는 아예 가져가지 않은 채 단기채와 장기채를 어떻게 만기까지 그냥 끝까지 끌고 가는 소극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중기채를 제외하고요. 단기채와 장기채 두 가지로 만기를 구성하는 전략.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 낮은 대신 유동성이 큰 단기채와 위험은 크나 수익률의 확보가 가능한 장기채의 장점을 동시에 이용해서 투자 기간 동안에 평균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 아시죠? 얘는 그냥 만기까지 끝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자, 소극적 투자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채권 면역 전략입니다. 이것도 소극적 투자 전략이에요. 자, 수익률의 변동 위험을 제거하고 자, 투자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자, 투자 기간과 채권 포트폴리오의 두레이션을 일치시켜. 자, 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쉽게 표현하면 가중 평균 만기 상환 기간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가 채권을 투자했었을 때 원금을 언제까지 상환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아무튼 두레이션을 일치시켜 자,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 위험과 재투자 수익 변동을 상쇄시키는 기법이다. 자, 일단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권의 가격은 상승해요.
자, 두 번째로는 재투자 수입이 하락됩니다. 왜냐면 쉽게 생각해 보면 채권의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4%였는데 자, 2%로 떨어졌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재투자 수입은 우리가 중간에 이자를 받으면 원래 4%로 운용했던 거를 절반인 2%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재투자 수입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치시켜서 서로 상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 폭과 그 다음에 재투자 수익 감소폭을 일치시키는 전략을 면역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 하락하고 수익률이 상승하면 이자의 재투자 수익이 증대되죠. 그래서 이 둘을 상쇄시켜서 채권 투자 종료 시 실현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과 일치시키는 전략이다. 그래서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부분과 재투자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일치시키는 전략을 면역 전략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해를 위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단 종류만 외워서 일단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류 볼게요. 다음은 적극적 투자 전략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보자. 자, 첫 번째, 채권 교체 전략. 자, 2종, 그 다음에 동종 있었죠. 그래서 2종 채권과 교체 전략, 동종 채권과 교체 전략 있었습니다. 자, 2종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 저평가된 애들 찾아서 옮기는 거고, 동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가격인데 시장에 따라서 같은 채권인데 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낮은 것으로 채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영납이형 투자 전략. 왠지 적극적인 느낌이 들죠. 중기채만 가지고 있고요. 단기채와 장기채는 보유하지 않은 형태이다. 자, 그다음에 이거 인덱스 전략. 자, 인덱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지수를 추종하는 것들 이용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 이거는 안정적인 것, 소극적 투자 전략입니다. 자, 그다음에 현금 흐름 일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다리형이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잔존만기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33%씩 투자를 한다. 그래서 잔존만기가 도래하면 원금 상환하고 다시 장기로 투자하고 원금 상환하고 장기채에 투자하는 형태, 이게 바로 현금 흐름 일치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 투자 전략에 해당되는 것은 기업과 니은이니까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자, 다음 중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 유동화 증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기업이 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이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산을 어디에 매각하냐면 SPC에다 매각합니다. 유동화 전문 회사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양도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증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에게 매각해요. 자, 매각하면 매각 자금이 들어오겠죠. 이게 바로 이제 자산을 제공한 자산 보유자에게 다시 이 자금이 조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산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원리금 상환으로 표시한 증권이다. 그래서 자산을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로 이용되는 게 ABS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자,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장점에 있어서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자산들을 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 수단의 다변화. 일반적으로 보유 자산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기업의 신용 상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것은 보유 자산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유동자산의 처분,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분하기 어려운 것을 증권화 시킨 다음에 처분화해 가지고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조달 비용의 감소, 그래서 신용보강을 통해서 발행된 ABS가 발행 주체보다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발행 주체가 신용이 낮아요. 신용이 낮게 되면 당연히 돈을 빌릴 때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내야 되겠죠. 자, 근데 신용도가 낮은 발행 주체보다 이 신용도가 낮은 발행 주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신용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러한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보다 나의 자산, 이 유동화시킨 자산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그만큼의 조달 비용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규제 차익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의 규모를 줄여서 자본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높은 부대 비용, 그래서 대규모 발행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리 관계도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발행하는데 꽤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에 따라서 위험의 일부가 자산 보유자에게 계속 잔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그러한 자산들은 사실 유동화하기 조금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주체는 질 낮은 자산만 보유할 수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CBO, CLO, CDO, 기타 등등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걸 우리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번 문제. 자, 다음 중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1번, 자, 기업 자산의 신용 상태가 중요하다. 자, 일단은 기업 자산의 신용 상태보다 더 중요한 건 기초 자산. 정리할게요. 자, 기업 자산이 아니라. 자, 다시 1번 보시면, 자, 기초 자산.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초 자산의 신용 상태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발행자의 신용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높은 부대 비용으로 인해 소규모의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이 유리하다. 자, 일단은 부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로 발행하는 것은 상당 부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ABS 발행이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고, 2번 틀렸고요. 자, 3번. 자, 신용 보강을 통해서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 주체보다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게 되면 이러한 자산의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신용 보강이라는 것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등 이러한 자산의 신용 보강을 통해서 실제로 발행하는 주체보다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자, 발행 기간은 유동화 자산을 양수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만 영위하는 회사로 인지검리 없는 페이퍼 컴퍼니다라고 그냥 서류상 회사이다라는 정도 문장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26번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자, 전환사채도 내용이 조금 많기는 한데요. 자, 일단은 2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페리티 공식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식. 그래서 페리티, 자, 공식은 저는 외울 때 그냥 전, 주, 100 이렇게 외웁니다. 자, 저는 전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주는 뭐냐면, 자, 주식 가격. 뭐 주식의 시장 가격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거기다 곱하기 100 했을 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리티가 120인 전환대상 주식의 주가는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의 액면 전환가격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페리티가 120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주가, 주식 가격은 6,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 전환사채의 액면 전환가격, 전환가격이 X값으로 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X를 요로 보내버리고 120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6,000원 나누기 120 곱하기 100 하게 되면 가격은 이렇게 5,000원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전환 가격은 5,000원이고 주식 가격은 6,000원이니까 5,000원에 전환했었을 때 얼마의 이익 취할 수 있는 거죠? 약 20%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내용을 일단 살펴봤으니까 우리 이론 부분만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정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부여된 채권을 전환사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보유한 투자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기업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유가증권을 우리는 전환사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전환 가격보다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환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주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냥 채권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만기에 확정된 이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상승하면 전환권을 행사해서 주가 상승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혹시라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확정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내용들은 다 공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페리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리티는 주식 시의 시장 가격 나누기 전환 가격을 곱하기 100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전환대상 주식의 시가 대비 전환 가격을 1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전환 사채를 전환할 경우 전환 차익이 발생하는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전환 가격이 5만 원인데 주가가 6만 원이라면 이때 페리티는 120이 되고요. 이때는 전환에 의한 수익률이 20%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페리티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전환 프리미엄, 그다음에 전환 프리미엄률, 전환 가치, 그다음에 전환 주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좀 천천히 넘겨 드릴 테니까 이거는 한 번 정도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페리티와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페리티를 잘 암기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 정도 읽고 이해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채권과 관련돼서 꽤 오랜 시간, 1시간 넘는 시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아마 이 정도 공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채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6번까지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